앞으로 전세계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엔겔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버는 진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전세계 주요 집값 상승률이 지금 14년 만에 최고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세계 집값이 7.3%가 뛰었답니다. 근데 한국은 5.8%가 올라서요. 전세계 56개국 중에서 29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미친듯이 집값이 뛴 건 아닙니다. 물론 과도하게 많이 뛰었습니다만 전세계 집값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높게 많이 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 터키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32%, 뉴질랜드가 22.1%, 룩셈부르크가 16.6%, 슬로바키아가 15.5%, 미국이 13.2%, 스웨덴이 13%,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등 이런 나라들의 상승폭이 높아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한국이 5.8% 올랐고요. 미국이 13.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 그 다음 4위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한국, 일본, 중국이요. 포인트가 많이 차이 나지가 않아요. 싱가포르 6.1%, 한국이 5.8%, 일본이 5.7%, 중국이 4.3%니까 뭐 싱가포르 가격 상승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오를 것이 아니 혹은 5년 동안 오를 것이 2, 3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다 올라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미국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13.2%가 이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가 많이 오른 겁니다. 주택 가격이. 근데 미국의 지금 주택 정책은 어떻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처럼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하나의 경제 주체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깊게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깁니다. 알아서 정리가 되도록. 물론 약간 과거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그죠? 리먼 사태 같은.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미국도 내성이 상당히 튼튼했고 내구성이 튼튼해졌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거나 전 세계 주요 집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집값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우리나라 집값도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전 세계 주요 집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실상 전 세계 주택 가격이 상당히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 유동성이 꺾여야지. 유동성이 꺾이면서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 그러니까 폭락보다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동성이 꺾이는 시점과 금리를 치고 올릴 수 있는 시점만 알면 어쩌면 우리가 하락을 방어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동성이 저는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대유행 이게 코로나가 사실 너무 심각한데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처럼 1확진자가 3만 명입니다. 영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1500명대에 육박한다고 하고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 주사로 이게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면 이 유동성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도 연준에서 얘기한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를 생각한 것만큼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금통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금리를 한 2회 정도 올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회라는 거는 한 번에 0.25씩 두 번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주택 구매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크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동성과 금리는 어쨌거나 부동산을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금리는 하락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상승 요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상승 요인이. 지금 가장 큰 상승 요인은 뭘까요? 가장 큰 상승 요인은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뭐 오늘 제가 세미나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같은 단지 안에서 전세 가격이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5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4평 아파트가 어떤 호수는 3억이고 어떤 호수는 6억인 거예요. 어떤 호수는 4억이고 어떤 호수는 8억인 거예요, 지금. 갭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으로 인한 불안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불타오르는 전세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웃긴데 2020년 2년부터가 내년입니다. 내년이 촉매제로 시작돼서 엄청나게
과열화 될 겁니다. 왜냐면 내년 정도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내쫓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집주인분들이 2년 살 동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살아라. 2년만 버텨라. 그러면 6개월 전에 내가 전화해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 내보내고 내가 살아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전세 가격 급등은 2022년부터인데 또 하나는 이제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떨어지신 분들이 또 이 시장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급등과 더 중요한 거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공급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너무나 지금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정부가 생각하는 3080 공급 대책, 2사 대책이죠. 전국 83만 호 공급인가요? 83만 호 공급은 8만 호 공급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량이 없고 유동성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전세 가격을 못 잡으면 아마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 집값이 오르고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만 하더라도 좀 아쉬운 게 정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그리고 깊게 좀 생각을 했으면 임대차 3법만 안 했어도 이 정도의 전세대라는 터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엔겔 지수라고 이제 조금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예요? 식료품 지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식료품 지수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건데 집값도 폭등, 그다음 밥값도 폭등입니다. 지금 엔겔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식재료 가격 얼마나 올랐나 오른쪽 차트를 보니까 파가 82% 오른 거예요. 82%면 어마어마한 거죠. 양파가 44%, 사과가 38.6%, 감자 24%, 쌀 12%, 닭고기 11%. 20년 만에 최고로 오른 엔겔 지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년 만에 최고의 식료품 대란입니다. 지금 가격 대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남편도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서 많이 해먹는데, 그러니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맞벌이 여성 박모 씨 얘긴데요. 장을 보러 나온 박 씨는 계란 한 판에 8,000원이나 한답니다. 8,000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 보러 왔을 때보다 이제 1,000원이 오른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상 물가는 급등합니다. 뭐 집을 사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하는데 물값도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가 축소가 되죠. 소비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내수 경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수출액은 최대치야. 그러니까 수출은 정말 잘 돼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지금 뭐 최대치로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내수가 작살이 나는 겁니다. 재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개인이 쓸 돈도 없어. 왜?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왜?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양극화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랬잖아요. 식자재뿐만 아니라요. 철근, 시멘트, 목재까지 지금 다 부족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건 다 고스란히 어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건 여기에게는 철근이나 시멘트, 목재만 원자재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가격도 원자재죠.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당연히 뭐가 뛰어요? 분양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뛰는데 분양가가 이번 뭐 우리 원밸리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허그에서 나온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지금 분양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러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철근, 시멘트, 목재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을 개판으로 짓겠죠. 엉망진창으로 집을 짓고 부실공사가 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소건설사가 지금 공사 중단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자재가 부족해갖고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해당 사항이 있죠? 주택 공급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만약에 가동이 돼서 3기 신도시에 당장 내일부터 공급을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요. 철근, 시멘트, 목재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철근, 시멘트, 목재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니까? 공급을 못 하는 겁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철근, 시멘트, 목재 부족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정부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버는 진짜 세상이 돼버렸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지 말았어야지 되는 거고요. 집을 사지 말라고 했었을 때 집을 샀어야지 되고
있고, 빚내서 집 사지 마세요 그랬을 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다 돈 번 거야 지금. 전 세계 집 가격이 오르고 있고, 생활비도 오르고 있고, 철근 시멘트 목재 가격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게 장기화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분양가를 계속해서 통제하면 뭐 품질 저하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40년 동안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은요, 어느 시점엔 상승하고 어느 시점에는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제 그래프가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승되는 조건과 하락되는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이 80년대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유동성 때문에 그럽니다. 3저 호황 이후에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확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총 경제 성장률이 연성장률이 30%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연성장률 한 3% 이렇게 얘기하는데 19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왜 하락을 했냐?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이때 공급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1기 신도시예요. 네토 200만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급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89년 이후로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때 엎친데 던친 격으로 IMF라는 게 빵 터지는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큰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잘하신 게 뭐예요? 이 IMF를 그러니까 한 2, 3년 만에 이걸 IMF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IMF를 탈출하자마자 참 집값이 무서운 게 어떻게 되죠? 하락장이 크지 않고 이렇게 짧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폭등장이 일어나요. 이 폭등장이 무려 거의 2008년까지 약간 뭐 중간적으로 보합 상태에 이루어지다가 계속해서 8년에 걸친 상승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해요? 2015년까지 추락을 합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이게 지금까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큰 추락이 두 개가 있었는데 98년도, 08년도 원래 계획대로 나면 2008년도에 한번 떨어지고 2018년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98년도에 IMF가 터지고요. 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2013년도에 절정으로 가격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때가. 하락은 우리가 이제 두 번을 겪어봅니다. 큰 하락은. 최근 40년 동안 부동산 장을,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IMF와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큰 하락장이 와. 근데 하락장이 생각한 것보다 깊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락은 요만큼이야. 자, 서브프라임은 좀 길었습니다. 한 6년 동안 하락이고 2013년부터 지금 거의 7, 8년째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IMF 하락은 더 짧습니다. 그 이후로 급등이 일어나요.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세계적인 뭐 경제 환경, 경제 공황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거 플러스 여기에 공급입니다. 자, IMF 때 가격이 이제 빠져요. 근데 89년부터 가격이 약간 술렁술렁 거리다가 IMF를 기점으로 확 빠지는데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죠. 1기 신도시 200만 원을 공급하면서 시장에 공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IMF가 빵 터졌죠? 그 IMF가 터지니까 주택 공급 안 합니다. 공급 안 하니까 이 IMF 이후에 공급량이 없다 보니 공급을 한 이때쯤부터 한 거예요. 이때쯤부터 했던 공급이 또 공격스럽게 서브프라임 때 물량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나라가 어려울 때 꼭 공급 물량이 막 쌓여. 공급 물량이 막 쌓여있는데 그때 갑자기 서브프라임도 터지고 IMF도 터지는 거야. 이게 정말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유추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2021년이야. 지금 2021년인데 앞으로 5년, 6년 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격이 얼마나 빠지면 또 얼마나 빠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하락장이 오면 그건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장이 올 것이다. 플러스 공급이 동반되지 않은 외부 요인은 반드시 단기간 하락과 다시 한번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장들이 나온다. 결론은 뭐다?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된다. 자,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락장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이 그냥 이때라고 가정을 하고 A 시점이 있고요.
이때가 최고점이야. 이때 한번 B 시점에 가격이 한번 빠지네요. B 시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C 시점이야. C가 A랑 B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 절대 싸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늘 집을 산 사람은 어저께 집을 산 사람보다 싸게 살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집 산 사람보다 싸게 살 수도 없고 10년 전에 집 산 사람보다 싸게 살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집을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락이 오면 사야지. 근데 하락이 도대체 언제 오냐고. 이게 하락이 왔어. 이때가 고점이고 이때가 저점인데, 요 고점과 저점 사이를 이 맹렬하게 지나가는 파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이거를 내가 컨택해서 살 수 있냐라는 거지.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쨌거나 상승이라는 열차에 올라타 있고, 이 상승이 당분간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혹시나 지금 여기 채팅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라이브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분이 계실까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5억 하던 아파트가요 4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16억이 됐어요. 자, 이게 하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락할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하는 곡선을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이잖아요. 지금이 하락장이, 과거의 상승장이요, A의 상승장이 B의 하락장보다도 금액이 낮아. A는 최고점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최저점이야. 가격이 훨씬 B가 높죠. 최저점인데도 계속해서 하락을 기다리다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늘보다 비싼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당분간,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까지는 지금 같은 시장이, 물론 거래가 크게 동반되지는 않겠지만 좀 상승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오르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금리 인상을 가지고 이제 또 많이 협박과 겁을 주는데, 과연 금리 인상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금리가 전세 가격을 멈출 수 있을까? 2022년이 되면 진짜 불타오르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리 인상 하나 갖고 이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공급이 안 되는데 금리로 모든 게 바뀔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3, 4년 전부터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많아요.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을 안 받고 집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입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자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이 행동은, 내가 지금 이 포지션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는 각자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과연 내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나의 급여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정도가 과연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장세에서 인플레이션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올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정리를 해드리면, 주택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택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5대 1, 40대 1.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안 하면 지금 계속 돈을 버는 이 11조에 달하는 갭을 메꿀 수 있을까?